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한숨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겨울만 되면 밤이 무서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찌르던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가야 하나. 그 절망감. 특히 한국의 겨울은 정말 매섭습니다. 밤 9시, 10시도 되기 전에 방바닥의 온기가 금세 빠져나가고 새벽 10시, 30쯤이면 이불 밖 공기 자체가 칼처럼 차갑습니다. 그때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이 어떤 분들에겐 삶을 갉아먹는 공포가 듭니다. 소변을 보고 다시 이불로 돌아와도 이미 깊은 잠은 달아난 지 오래고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60, 70 어르신들, 10분 중 7분은 겨울철 야간요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요. 노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 콩팥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냥 불편한 증상으로 넘기면 몸은 점점 더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1번, 다음엔 2번, 어느새 3번. 그렇게 깨는 횟수가 늘수록 여러분의 몸은 밤마다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잠이 깨는 순간 심장은 깜짝 놀라며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서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특히 겨울밤은 더 위험해요. 한 번 깨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밤은 휴식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하필이면 새벽의 화장실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노화라고 스스로를 체념시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떤 80 어르신은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는 사실 하나로 눈물이 맺히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밤을 지키는 건 단순히 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혈압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일의 기력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할 겁니다. 겨울철 야간요러를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왜 겨울에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신장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제가 임상에서 정말 많이 확인했던 원리와 습관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몸이 보내는 SOS를 멈추게 만드는 첫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밤에 한 번 깨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다시 자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휴식 모드에서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고 혈압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반응이 더 거칠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높은 수압이 걸리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겨울이라는 조건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복도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뇌와 신장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동시에 받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넘어짐, 실신, 그리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야간요를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중요한 위험 신호인데 병원에서는 왜 조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전립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뇨제 드셔보세요 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전립선도 약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를 설명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구조는 아프면 치료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생활습관, 계절에 따른 몸의 반응까지 자세히 설명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년과 노년의 몸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야간요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이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밤이 두려운 계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겨울밤에 자주 깨는 생활이 몇 해만 지속돼도 수면의 질은 완전히 무너지고 혈압은 점점 불안정해지며 심장과 뇌는 쉬지 못한 채 혹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신장이 있습니다. 아직 통증도 없고 검사 수치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이 되면 왜 유독 신장이 혼란에 빠지는지 아주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명확한 과학적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심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어떤 음식도 어떤 습관도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매우 과학적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무엇보다 체온 유지를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심장과 뇌, 이 두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밖이 춥다, 위험하다, 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몸은 가장 먼저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부터 꽉 조여버립니다. 손과 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따뜻한 피를 심장과 뇌, 내장 쪽으로 몰아주려는 아주 원초적인 방어 전략이지요. 이 과정은 자동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온몸으로 고르게 흘러가던 혈액이 갑자기 중심부로 몰리면서 특정 장기들은 혈액이 늘어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액의 양과 농도를 감시하고 몸속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예민한 조절자입니다. 겨울밤 말초혈관이 닫히면서 중심 혈류가 늘어나면 신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네? 줄여야겠다. 그래서 신장은 밤새도록 부지런히 일을 시작합니다. 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소변이 마렵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변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추위 때문에 신장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밤은 원래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장도 재정비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한 채 과부하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밤새 켜져 있는 낡은 보일러처럼요. 처음에는 소음만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점점 지치고 미세한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흔히 이뇨제를 드셔보세요 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증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보음을 잠시 꺼두는 것과 같습니다. 추위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장은 계속해서 SOS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장을 더 속이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신장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손에 쥐셨습니다. 겨울 야간요의 핵심은 물이 아니라 추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겨울의 환경을 하나씩 제거하고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장 먼저 멈추게 했던 겨울밤 신장을 차갑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멈춰도 많은 분들이 첫 주부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30년 넘게 겨울철 신장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멈추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지름길은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검사표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뭘 하셨나요? 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몸에 좋다고 믿고 오히려 겨울밤 신장을 더 차갑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멈춰도 신장은 숨을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지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음식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꼭 멈추셔야 할 습관은 잠들기 직전의 뜨거운 목욕입니다. 겨울밤 몸을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목욕하는 동안은 정말 편안합니다.
온몸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욕실을 나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이불 속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몸은 다시 한번 강력한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방금까지 따뜻했는데 갑자기 춥다. 이 온도차가 신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신장은 다시 소변을 만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 바로 잠든 날 유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멈추셔야 할 습관은 저녁에 뜨겁고 짠 국물 음식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이지요. 특히 겨울엔 곰탕, 찌개, 된장국이 최고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처리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저녁에 짠 국물을 먹으면 신장은 밤새 그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셨는데도 소변이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수분 문제가 아니라 나트륨 과부하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습관은 잠자리에서 발을 가볍게 두는 것입니다. 얇은 연양말 하나 신고 주무시거나 발목을 그대로 노출한 채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추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는 순간 몸은 말초혈관을 더 강하게 닫고 그 신호가 그대로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신장의 SOS는 발의 냉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신장을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 신장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진짜 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에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 신장에 직접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자연의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을까?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금기를 피하셨다면 신장은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이미 추위에 지쳐 있고 오랜 시간 긴장 속에서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신장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할 시간이라고요. 차가워진 신장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잠시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남의 박할아버지께도 처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그걸로 되겠어요? 라는 표정이었지요. 병원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검사와 약을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음식 하나라니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비싼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것을 알아볼 뿐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겨울철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린 그리고 가장 꾸준히 결과를 보여준 천연 보일러 채소의 정체는 바로 무입니다. 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올라오는 그 하얀 무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의 겨울 이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이 기록된 채소입니다.
단순히 소화를 돕는 재료가 아니라 몸속에 쌓인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고 아래쪽, 특히 아랫배와 신장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겨울무는 특히 강합니다. 땅속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그 생명력과 따뜻한 기운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는 무국이 유난히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데워주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봐도 설명이 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장을 편안하게 비워줍니다. 장이 가벼워지면 신장이 밤에 처리해야 할 독소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장과 신장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동료입니다. 장이 막히고 더러우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은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무의 은은한 따뜻한 성질이 더해지면 신장은 이제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무는 차갑게 먹는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이나 수박처럼 몸을 식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특히 익혀서 먹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신장 주변 혈류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결과 앞서 설명드렸던 겨울 비상체제가 서서히 해제됩니다. 신장이 밤에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바로 그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박할아버지께 전해드렸던 무를 신장에 가장 잘 전달하는 황금 레시피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딱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저녁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무가 왜 신장의 겨울 이불인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식이 틀리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반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녁무, 맑은 국입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요?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때 무의 따뜻한 기운을 미리 신장에 전달해주면 밤에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저녁에 짠 국물은 신장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무국은 맛있는 국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국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를 너무 두껍지 않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두껍게 썰면 소화가 느려지고 너무 오래 끓이면 무의 효소가 망가집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맑은 육수를 낸 뒤 물을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만 살짝 익히십시오. 팔팔 끓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입니다. 소금은 쓰지 마세요. 대신 새우젓을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 정말 향만 난다 싶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만 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무의 따뜻한 기운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국물이 싫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께는 무볶음, 흔히 말하는 무나물을 권해드립니다. 채 썬 무를 들기름 아주 소량과 다진 마늘로만 볶아주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도 간은 최소화가 원칙입니다.
짠맛이 필요하다면 국과 마찬가지로 새우젓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장은 이 싱거움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박할아버지도 첫날 밤에는 여전히 새벽에 깨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역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십 년간 얼어있던 신장이 하루 만에 녹을 수는 없습니다. 딱 3일만 더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밤에 2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소변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서서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과정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식습관을 유지했을 때 실제로 30일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박할아버지의 변화를 따라가며 아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화장실 횟수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자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의 증거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싶은 것은 정말 그렇게 달라지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이나 검사 수치보다도 한 사람의 30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박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그 한 달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솔직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3시쯤 한번 깨셨고 여전히 잠이 얕았다고 하셨습니다. 실망하신 목소리로 전화가 왔지요. 선생님, 역시 그냥 기분 탓 아닐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신장은 겁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추위에 시달렸기 때문에 쉽게 안심하지 못해요. 몸은 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이틀째 밤,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깨는 시간은 비슷했지만 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조금 수월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신장이 처음으로 긴장을 조금 내려놓았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밤, 할아버지는 딱 한 번만 깨셨습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 오늘은 덜 불안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 6시, 7시까지 연속으로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방 한켠에 놓여있던 요강은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얼굴빛이었습니다. 늘 피곤에 젖어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말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건 신장만 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0일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해남을 찾았습니다. 그날 박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분처럼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밤에 깰까봐 자면서도 늘 긴장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따뜻해요. 신장이 안심하는 느낌이랄까? 이 표현은 의학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삶의 의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밭에 나가셨고 가벼운 농사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깊은 잠이 돌아오자 기력이 돌아왔고 기력이 돌아오자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우울감은 서서히 사라졌고 아들, 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비싼 약이 아니라 저녁 무 한 그릇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추위를 덜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쉴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신장은 조용히 제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경험을 여러분의 일상에 확실히 자리 잡게 해줄 겨울철 신장 지키기 핵심 정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겨울밤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박할아버지의 한 달을 함께 따라오시느라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남의 기적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꼭 정리를 해드립니다. 복잡하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신장은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겨울철 신장 지키기 3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밤에는 소금과 국물을 멀리 하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짠 찌개, 곰탕, 국물 많은 음식은 신장에게 오늘도 밤샘 근무하라는 영령과 같습니다. 두데이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녁에 국물이 당긴다면 그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몸이 따뜻함을 원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짠국 대신 오늘 이야기한 무 맑은 국처럼 싱겁지만 따뜻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을 가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발과 신장을 반드시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는 덮으면서 발은 그대로 두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발의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발이 차가워지는 순간 몸은 다시 겨울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꼭 발목을 덮는 수면 양말이나 발토시를 착용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보온이 아니라 신장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안전해, 긴장 풀어도 돼.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오늘 AI의 핵심이지요. 저녁을 무로 마무리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무 맑은 국 한 그릇 또는 무나물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무의 따뜻한 기운이 신장의 냉기를 조금씩 녹이고 염증과 부담을 씻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만큼은 신장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깨지 않고 자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안정되고 심장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건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지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배우자나 이웃 어르신이 생각나시나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밤을 공포에서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신장 이야기. 많은 분들이 보약이라고 믿고 먹다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이미 큰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겨울밤 신장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라는 아주 단순한 식재료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무도 잘 먹고 국물도 줄였고 양말도 신는데 왜 신장이 계속 나빠질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 의사가 먹으라고 했다, 어릴 때부터 좋다고 배웠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이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매일 먹던 그 과일이 특정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 순간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드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진료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설마요,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설마 때문에 투석 직전까지 가신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최붐붐 어머님입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혈압도 관리 잘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사과는 의사가 필요 없게 한다는 말을 굳게 믿으셨지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어머님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실 정도로 몸이 무너졌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의 3배 이상.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가 있다면 사과를 매일 먹은 것밖에 없어요. 몸에 좋다니까요. 맞습니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와 함께 먹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과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녹이는 맹독으로 바뀝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수치가 망가지고 나서야 설명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확인해온 사과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지금도 아무 의심 없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못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과와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했고 그 결과가 너무 똑같아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과 최악의 궁합 3위부터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들어보세요. 먼저 3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오히려 건강한 조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깎아 드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반복해서 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냉장 우유 역시 강한 냉성을 띱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은 마치 얼음물에 갑자기 담긴 것처럼 놀라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잦은 설사, 묽은 변, 속 더부룩함입니다. 문제는 설사 자체가 아닙니다. 설사는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을 한꺼번에 빼앗아갑니다. 신장은 물이 부족해지면 필터를 제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물 없는 정수기가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박만분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드시다가 만성 설사로 신장 기능이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본인은 배가 좀 예민한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셨지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우유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온도를 바꾸십시오. 사과를 드신 날에는 우유를 최소한 미지근하게 데워서 그리고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신장은 음식의 종류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온도 충격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제 2위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 습관, 사과와 커피입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문제는 이 조합이 신장에겐 탈수 폭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커피의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은 필요 이상으로 소변을 만들어내며 수분을 빠르게 잃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이 현상을 두고 신장을 사막처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면 불과 2-3시간 만에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농축된 피를 억지로 걸러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이만부님은 15년간 이 습관을 유지하다가 결국 신장이 하루의 피를 1분 남짓밖에 못 거르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본인은 커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과와 커피의 동시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과를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1시간 30분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간격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신장은 시간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1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설마 라고 말씀하시는 조합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과 사과가 만나 어떻게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드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 최악의 궁합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순간적으로 손이 멈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이름만 들어도 밥 한 공기가 떠오르지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익숙한 반찬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젓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짠맛, 즉 나트륨입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략 라면 국물 반 그릇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짠 거 먹었으니까 사과로 해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신장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힙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작용 같지요? 하지만 젓갈처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사과의 칼륨이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갑자기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나트륨을 빨리 빼라는 신호와 혈액 농도를 유지하라는 신호가 충돌하면서 신장 안의 미세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걸립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호스를 한쪽에서 세게 틀고 다른 쪽에서는 억지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60대 중반의 한만부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사과가 짠 기운을 풀어준다는 말을 굳게 믿으셨지요.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과는 해독제가 아닙니다. 특히 젓갈과 같은 날 먹었을 때는 오히려 독의 전달자가 됩니다. 실제로 임상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 조합은 신장 혈관 압력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 손상 신호를 눈에 띄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젓갈을 드시는 날에는 사과를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만약 이미 둘 다 드셨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가 있습니다. 사과로 중화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대신 맑은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드셔서 나트륨을 희석해 주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방법이 신장을 가장 덜 괴롭힙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과 최악의 궁합 3가지입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그리고 젓갈. 이 3가지만 피해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것만 피하면 신장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2가지 황금 원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조합을 피해도 신장은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투석실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2가지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알면 살고 모르면 그대로 간다 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과의 위험한 조합 3가지를 피하셨다면 신장은 분명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2가지 황금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신장은 계속해서 SOS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2가지를 투석실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지요? 그런데 그때 소변 색깔을 보십니까? 대부분은 보지도 않고 바로 물을 내리십니다. 그 10초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장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이건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으면 신장은 더 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색깔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한 노란색, 레모네이드 같은 색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고 수분 상태도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 오렌지 주스 색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고 신장이 농축된 피를 억지로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색을 보셨다면 바로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갈색이나 콜라색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 1리터를 나눠서 드시고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붉은색이 섞이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이건 응급입니다. 신장에서 피나 단백질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10초입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실제로 2024년 해외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도 매일 첫 소변색을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조절한 그룹은 불과 몇 달 만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울에 사시는 60대 중반 김모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처음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은 투석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약보다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소변 색깔만 꼭 보세요. 처음엔 의아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1달, 2달 꾸준히 실천하시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탈수를 바로바로 잡게 되면서 신장은 더 이상 극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신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순간 신장은 여러분 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황금 원칙, 겉보기에 사소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투석 직전에서 돌려세운 사과 세척의 결정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것 때문이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사과를 드시는 건 신장에게 매일 조금씩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과는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과를 어떻게 씻으시나요? 물에 잠깐 헹구거나 손으로 쓱 문지르고 끝입니다. 그 정도면 깨끗해 보이지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과 보존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소량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이면 결국 지칩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 임어먼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껍질이 좋다는 말을 믿고 사과를 매일 껍질째 드셨습니다. 문제는 세척이었습니다. 그냥 물에 씻어서 드셨지요.
몇 년 뒤 신장 수치는 정상의 거의 2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투석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이었지요. 할머님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는 것만 했어요. 저는 그때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사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씻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총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신장을 살립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입니다. 그냥 담가두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지르면서 씻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표면에 묻은 농약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식초물에 2분 담그기입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를 담가두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껍질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중화시키고 분리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잔여물이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기입니다. 식초 냄새도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잔여물까지 씻겨 내려갑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껍질째 먹어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할머님은 처음엔 귀찮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 번거로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할머님은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하루 3분, 사과 하나 씻는 습관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한 달 뒤 수치가 조금 내려왔고 3달 뒤에는 투석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사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씻어서 드시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괴롭히는 독을 약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응급 신호들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신장은 분명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응급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습관도 이미 위험선을 넘은 신호 앞에서는 시간을 벌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에 비눗물 같은 거품이 생겼는데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변 거품이 아닙니다. 신장의 필터에 구멍이 커져서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소변이 좀 거품이 많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잡지 못하면 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한두 번은 환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이라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발목이나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우, 혹은 이유 없이 다리가 퉁퉁 붓는 경우입니다.
이건 몸속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신장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살쪄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늘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피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피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한 경우입니다. 이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가 섞이거나 근육 혈액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배운 무, 사과, 습관 이야기보다 먼저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확인, 사과 세척 3분, 위험한 조합 피하기, 그리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을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으며 걷는 미래로 데려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밤 화장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왜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문제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습관들이 어떻게 콩팥을 괴롭혀 왔는지까지요. 정보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로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딱 5가지만 마음에 새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건 당연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둘째, 겨울철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물이 아니라 추위와 체온의 문제라는 것. 셋째,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차갑게 만드는 습관부터 멈춰야 한다는 것. 넷째, 무는 비싼 약보다 강력한 신장의 겨울 이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사과는 좋은 음식이지만 조합과 세척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물을 한 접시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는 딱 10초만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사과를 드실 땐 3분만 투자해 제대로 씻어 드시고 젓갈, 커피, 차가운 우유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건 고통스러운 제한이 아니라 신장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순간에 방향을 바꾸면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인이 떠오른다면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겨울밤을 공포에서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과장 없이 그러나 숨김 없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겨울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